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식품위생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까지는 선생님하고 우리 그 식품항 조리원리 미생물 수업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우리 무능당 교재 제4권 식품위생 그리고 관계법규에 대한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저희 지금 4권 여러분들 이금주 교수님과 아마 공부를 거의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부분에 급식 파트가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뒤쪽 파트에 이제 조금 더 작은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비율로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OT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제4권에는요. 급식위생, 식품위생, 급식위생이 아니구나. 급식관리, 급식관리, 위생, 그리고 관계법규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식품위생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법규, 위생 영양관계법규 이렇게 두 파트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약 22문제 정도 돼요. 22문제. 그러면 위생 파트가요. 한 15문제 또는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나오고요. 법규 문제가 7에서 8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 22문제를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요 파트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300문제 시절에는 조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 사실은 되게 큰 과목들 있잖아요. 저하고도 하는 뭐 영양학이라든가 영양 및 생화학이라든가 식품학 및 조리원리라든가 또 이제 생리학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든 과목들을 하시느라고 사실은 조금 이런 과목들이 조금 시간의 비중이 적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비중이 조금 줄어든 만큼 공부하실 때 요점 정리나 그다음에 배웠던 내용들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생의 처음에 개요 부분부터 쫙 가서 마지막에 첨가물 파트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도 우리 위생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시면서 영양사를 따게 되잖아요. 그럼 영양사 따고 또 3학년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번 해에 굉장히 야심차게 11월에 위성사를 따고 12월에 영양사를 따야지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생사나 영양사, 그 다음에 기사로 식품기사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는 이런 전공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생직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해서 공무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위생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진짜 한 3개월 내내 이론을 하거든요. 그렇게 양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영양사 파트에서는요, 영양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 많은 개념 중에 조금 많이 압축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현재 공무원으로 아주 힘들게 되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 찝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무능당 교재가 아닌 다른 책을 공부하고 계시면서 제가 저한테 안 배웠던 내용인데 물어봐도 될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미 위생학은 뭐 여러분들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법규 부분 같은 부분도 이제 이미 위생학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계법규를 공부하실 텐데 사실 법규에 두 글자만 들면 바로 포기하고 싶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7, 8문제를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과목이 까락이기 때문에 이제 7, 8문제를 버릴 수 없고 앞에 제가 식품위생물 5문제 버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규 부분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같이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법규는 그냥 읽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바로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위생법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는 책과 올해 책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다른 과목들은 쉽게 바뀌는 내용이 없지만 법규 부분은 이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많이. 그래서 특히 지금 위생법에서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가 되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광고표시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법규에 들어가는 날 앞에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 내용이 다른 법률에 들어간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규 부분의 7, 8문제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특히 위생법이 큰 덩어리가 우리가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식품위생을 시작하니까 식품위생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식품위생에 우리 지금 그 영양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러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공지를 해주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식품위생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 사실은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워낙 덩치가 크고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얘는 덩치는 큰데 문제가 적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략 짜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생관리 파트예요. 그래서 개요 부분이고 뭐 위생의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 앞부분에 뭐 미생물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미생물들이 자라면 식품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되거나 또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 위생은 말 그대로 그거 먹었을 때 배 아프면 안 되고요. 그거 먹었을 때 병 걸리면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지 않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식기 있잖아. 식기 먹는 걸 쓰는 이런 용기잖아요. 이렇게 식기잖아. 한마디로 물병이라든가 이렇게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 식품을 살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쪽 파트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과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메인 파트입니다. 이게 메인 파트. 자, 세균성 식중독 파트에 보시면 세균성 식중독과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 바이러스는 우리 노로바이러스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 부분은 크게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자연독이라 그래서 우리 솔라닌 이런 거 아시죠? 감자싹 이런 거. 자연독, 그 다음에 곰팡이독, 아플라톡신 이런 곰팡이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유해한 첨가물 있잖아요. 먹었을 때 유해 감미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만 한 거인데 뭐 니트로사민이라든가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렇게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식품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들 이런 거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 파트에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식품위생학에서는 요 식중독 파트가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영양사 시험도 당연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요. 얘가 2문제에서 3문제, 얘가 4문제에서 5문제. 그래서 토탈 8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8문제. 많이 나온다 그러면 8문제, 9문제, 10문제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 2번과 3번 파트가 8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시험대가 다가오면 저한테 가끔 Q&A 주시는 분들 중에 저 시작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제가 시작은 빨리 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끊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 위주로 하세요. 그래서 그럼 위생은 내가 여중에 22개의 문제를 지금 위생 중에 14개에서 15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8개 가까이가 거의 2, 3파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 3파트를 타겟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이 나오고요. 근데 이 감염병은 예를 들어 막 홍역 막 이런 감염병보다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 그래서 막 호흡기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식품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을 경구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경구 감염병이나 인축공통. 그래서 돼지, 소 이렇게 있잖아요. 가축이 걸리는 것과 인간이 똑같은 바이러스여서 병에 걸리는. 그럼 가축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축공통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생동물은 그러면 이 감염병이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위생동물은 뭐 쥐, 파리, 바퀴벌레 그 다음에 진드기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한 문제 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한 문제. 기생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한 문제 정도? 기생충은 이제 우리가 회충부터 해서 우리 지금 법정 감염병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충부터 해서 육류를 통해서 걸리는 예를 들어 선모충까지 쭉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기생충. 마지막에 햇섭 파트입니다. 햇섭. 여러분들도 요즘에 다 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위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햇섭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햇섭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생에 대한 챕터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내용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할 때는 어디 부분 먼저 식중독 파트 꼭 살펴봐요. 근데 이게 내용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수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 했던 대로 핵심 이론 앞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핵심 이론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나 시험, 이게 문제 풀 때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문제 풀다가 또 핵심 이론에서 다르지 않은 부분들은 또 제가 문제 풀어주면서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 그 다음에 식품화학 조리원리를 가르쳤는데 걔들은 조금 재밌는 과목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뭐 우리 요리하는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위생 파트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해봅시다. 자,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첫 번째 파트 부분 핵심 이론부터 봅시다. 자, 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위생의 정의가 많이 나와요. 자, 위생의 정의 우리나라 법. 자, 1번은 우리나라 위생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내용은 우리 WHO라고 들어봤죠. WHO에서 식품위생이란 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둘 다 정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 5가지에 대한 범주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식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식품 첨가물 알죠? 식첨이라고 해서 식첨.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의 대상이 나왔죠. 시험이 잘 나오고 다음 중 식품위생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 영양사 문제는 대부분 맞는 것은 옳은 것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식품이나 뭐 식품 첨가물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기구, 용기, 포장은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식품을 그릇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이런 위생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떠먹을 때 손으로 떠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포장해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건네주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HO 정의 보시면 식품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또는 제조에서부터 그죠? 포인트들이 있어요.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은 어느 단계냐면요. 섭취, 그렇죠? 내가 식품을 먹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농부가 생산을 해서 식품 막 하잖아요. 다 한 다음에 결국에 유통하고 트럭 싣고 와가지고 아줌마가 팔고 어쩌고 내가 집에 들고 오고 모든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요리해가지고 내 입에 들어오는 이 단계, 모든 단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단계를 다, 이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세이프티라는 거예요. 안전성, 건전성, 불량식품 안 돼요. 완전 무결성이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자, WHO 정의도 잘 봐두세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잘 봐두시고, 그다음 우리 식품위생법에 쉽게 나오면 위생법의 정의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위생법에는 이제 각각의 정의가 있어요. 우리 법규 부분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식품의 정의는 뭐냐면요.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해요. 그죠? 그러면 법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 대부분 제외한다 또는 법을 읽다 보면 단 무엇에 한한다. 단 무엇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여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제외하는 거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걸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면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위생법의 목적 기억해 두세요. 목적. 자, 위생법의 목적 보시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민보건 증진에 마지막에 항상 약간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이거에 위생법의 목적이에요. 우리 법규에서 다시 나올 건데 저는 이 목적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선생님이 주관식 3문제인가 낸다고 하셨는데 1번이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쓰시오. 그래서 정말 허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왜 도서관에서 보냈는가. 이 목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위생적으로 만들고 막 이런 거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목적 잘 봐주세요. 식품위생법의 목적.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위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장애를 주는 요인에 대해서 그걸 위해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얘를 뭔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위해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 그래서 그것들을 병인 물질이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장애 요인, 위해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위해 요소는요, 크게 첫 번째 내인성, 두 번째 외인성, 세 번째 유기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표를 보셨을 때는 항상 먼저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소분류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나누는지 중분류까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럼 위해 요소는 크게 내인성, 즉 말하면 식품 안에 있는 거예요, 독이. 외인성,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성이라는 게 조금 낯설 수 있잖아요. 유기성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A라는 식품과 B라는 식품을 가지고 뭔가 다른 C라는 식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A에도 독이 없고 B에도 독이 없어요. 둘을 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 가열을 했다거나 발효를 했다거나 저장을 해서 둘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C라는 식품이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유기성 인자라고 해요. 유기성 위해 요소라고 말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아크릴아마이드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니트로사민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어넣었으면 외인성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유기성이란 다른 인자가 된 것은 뭐냐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과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자, 내인성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식품 고유 성분의 자연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버섯독, 독버섯 있죠, 독버섯.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청산배당체 이래가지고 우리 그 청매, 그러니까 미숙매실 때문에 아미그달 이런 것도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독이고요. 그 식물성은 식물로부터 나오는 거고, 동물성 자연독은 뭐예요? 보고독. 조개독 이런 애들 있죠. 보고 아시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내인성, 몸속에 그 아이들 식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해서 뭐 이런 그 식품 속에 비타민을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흡수하는 걸 저해한다거나 이런 항비타민성 물질, 항효소성 물질, 항갑상선 물질, 뭐 식이성 알레르기 같은 거, 이게 음식을 딱 먹었는데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의 이런 생리작용 성분들도 전부 다 내인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외인성이 가장 많아요. 외인성이. 그래서 외인성 중에는 미생물 같은 거 관련된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들과 관련된 생물성과 인위성.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게 된 거죠. 그러면 생물성에는 식중독, 그죠? 식중독과 관련되는 그런 미생물들 있잖아요. 경구감염병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만든 독소를 곰팡이 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곰팡이도.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식품에서 기생충이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생충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위성 보시면 이제 의도적으로 식품 첨가물 나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유해 감미료 중에 자동차 부동액이 있어요. 그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드는데 부동액인데 얘를 약간 물에 타면 달달한 맛이 나니까 이거를 그 팥 앙금 같은 데 넣어서 쓴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나쁜 일에 쓴 거죠, 한마디로. 그럴 수도 있고요.
별 문제 없겠지라고 잘 모르고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해한 식품 첨가물들이고요. 이외에 농약이라든가 방사능이 피폭됐다거나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재로부터 우리 한참 난리였잖아요. 그 컵라면 끓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먹지 마세요 막 이랬잖아요. 저도 참 돌려먹고 맛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긴 한데 지금 안 돌려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용기를 바꿔서 역으로 돌려먹으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장재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맥주에다가 치킨 꽂아가지고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맥주의 그 코팅 용기에는 이게 비스페놀 A 같은 것들 들어서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모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비소라든가 PCB 같은 것들도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안으로 침 들어가게 돼서 사람이 먹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유기성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인데 이런 것들은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독성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처음에 요 내용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 첨가물 파트에 사실은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품에 첨가물로 넣는 것은 아주 소량을 넣었는데 그 식품을 예쁘게 한다거나 그 식품을 상하지 않게 보존한다거나 이런 첨가물을 넣게 되는데 이 첨가물을 넣었을 때 이 식품 속에 들어간 이 첨가물 또는 화학 물질이 내가 먹었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독을 나타내진 않을까라고 하는 게 독성 검사예요. 독성 검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독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독성 검사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험 중에 보면 독성 검사가 일반 독성 검사와 특수 독성 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독성 검사는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특수 독성 검사는 변이원성 또 그리고 발암성, 최기형성, 번식시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일반 독성 시험을 메인으로 3개를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 독성 시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변이원성이에요. 다른 건 쉬워요. 발암성은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최기형성이라는 표현 잘 보세요. 최기형성 뭐냐면 그냥 봐도 임신을 한 예를 들어 실험할 때도 쥐가 임신한 쥐를 데리고 이 화학물질을 먹었을 때 태아 그죠? 뱃속에 있는 태아에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게 이런 게 최기형성인 거예요. 번식 시험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이렇게 다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급성 독성 시험입니다. 자, 급성 독성 시험에 하면 우리가 무조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LDOC. LDOC 그 반수 치사량 알아둬야 돼요. 반수 치사량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반수 치사량을 구하기 위한 이 급성 독성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포인트마다 짚어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시험 물질을 어떤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의 급성 독성 시험, 즉 그 반수 치사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반수 치사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시험 물질 A를 시험 동물에게 저농도로부터 고농도까지, 그죠? 저농도에서 고농도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하면 안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부터 단 1회 딱 한 번만 경구 투여하고요. 기간은 얼마? 일주일에서 2주일, 1에서 2주일, 14일, 그러니까 7일에서 14일이라고 해도 돼요. 1에서 2주일 정도 해서 치사 여부, 그러니까 죽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변화라든가 죽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독성의 영향을 관찰하는 건데요. 그때 LD50을 구하게 되는데 LD50이라는 것은 50% 레설 도즈, 그래서 반수 치사량인데 개념 잘 보세요. 실험 동물의 50%가 사망하는 양을 동물의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 또는 마이크로그램 수로 표시한 거예요. 50%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50%라고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100마리 중에서 이렇게 갖고 50마리가 죽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잖아요. 되게 쉽게. 근데 여기가 200마리 중에서 50마리라고 이렇게 하다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실험동물 50마리가 죽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실험동물의 50%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하면 50마리가 죽는 거고요. 10마리를 하면 5마리, 200마리 하면 100마리, 1000마리 하면 500마리가 죽는 거예요. 즉 50%인데 이거를 50마리라고 하면 지금 급하잖아요.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빨리 풀다 실수해서 50마리의 동그라미 치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50%다. 이거 잘 봐주세요. 그래서 체중 킬로그램당, 동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3번 개념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LD50이 노란색. 자,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해요. 자,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당연해요. 근데 시험 보실 때 헷갈릴 수 있어요. LD50이 작다는 건 LD50이 1번은 100mg/kg이고 2번은 10mg/kg이다. 그럼 누가 더 독성이 강하냐? LD50이 작을수록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다 딱 생각하시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100마리를 시험했는데 얘는 100mg을 주면 50마리가 죽는 거고 얘는 10mg만 줘도 50마리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독성이 세겠어요? 2번이 독성이 세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약, 극약, 독약을 나눠가지고 기준이 잡아져 있는데 보통약은 킬로그램당 300mg 이상이에요. 숫자가 크다는 건 뭐라고? 독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약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30mg 이하인 경우에는 독약, 30부터 300 사이는 극약, 300 이상은 보통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극악 무도한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극약이 왠지 더 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독약이 더 세다는 거 요것만 헷갈리시지 않으면 돼요. 전 헷갈렸거든요. 제가 헷갈려서 여러분들 헷갈리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급성입니다. 아급성은 어렵지 않아요. 금방처럼 급성 독성 시험하고 만성 독성 시험을 조금 외울 게 있고요. 아급성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급성은 만약에 말 그대로 치사량 이하의 여러 용량을 단기간 투여한 거고요. 이 기간은 뭐냐면 내가 실험하는 동물의 수명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잡아서 실험을 하고요. 이 아급성을 하는 것은 그냥 만성 독성 시험에 이제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만성 독성 시험 보시면 자, 단기간 투여하면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소량씩 장기간 투여했을 때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만성 독성 시험을 하면 우리가 최대 무작용량을 판정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최대 무작용량 개념 잡아봅시다. 자, 최대 무작용량은 우리가 양용량 그래프라고 하는데 양영향 반응 이렇게 하면 더 쉽겠다. 양영향 반응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생체 반응. 그러니까 양을 주면 양이 계속 늘어나죠. 어떤 물질, 시험 물질에 대한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떠한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예를 들어 양이 계속 늘어나도 생체 반응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다가 일정 양이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독이 온 다음에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무작용이겠죠. 무작용량이겠죠. 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요 별 지점을 지난 양을 계속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뭔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이 뭐냐면 최대 무작용량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지점이에요. 여기 이상 하면 드디어 무작용이 아니라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최대 무작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이런 동물, 인간 말고 최대 무작용량 예를 들어 쥐 이런 동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여의 최대량.
이 최대 무작용량은 그 실험 동물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독성 실험을 하는 시험 동물에게 줘봤는데 이만큼 줘도 이만큼 이렇게 하지 않다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요 지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동물이 이제 이렇게 마우스나 래트 이렇게 조그만한 친구들이 2년, 개나 원숭이처럼 크면 1년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대 무작용량, 영어로는 MNE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NOAL이라고도 해요. 이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면 이제 인간에게 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쥐나 개나 원숭이인 경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물질을 인간이 먹었을 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대입을 하는 게 뭐냐면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자, 일일 섭취 허용량 먼저 이 정의 읽어보면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그 식품을 먹어요. 그 식품 안에는 이 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내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걔를 매일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도 나한테 아무 양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ADI라고 하고요. AD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요. 앞에서 구했던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그죠? 이거 쥐나 뭐 개나 이런 아이들한테 구했던 거, 시험동물한테 구한 이 최대 무작용량 곱하기 안전계수를 하고요. 인간의 체중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DI 값이 나오는데 안전계수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안전계수는 1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100분의 1. 근데 이 안전계수라고 해서 뭐냐면 말 그대로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최대 무작용량을 100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 100으로 나눠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 사람하고 실험 동물 간의 개체 간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먼저 10분의 1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간에도 어린이냐, 어른이냐, 노인이냐, 임산부냐, 성장기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10분의 1 또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100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무작용, 그러니까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량인데도 그것보다도 100으로 나눠줘서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이원성 시험 하나 나오죠. 이게 특수독성 시험이었죠. 아까 여기까지는 일반 독성 시험이고 얘는 특수독성 시험이었잖아요. 특수독성 시험 중에 변이원성 시험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다 아시죠? 돌연거북이 닌자 거북이 너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죠? 알아들으면 저랑 비슷한 세대이시긴 하고요. 그 거북이였는데 닌자 거북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정상세포가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내가 A라는 물질을 먹었는데 이 A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에임스 테스트가 가장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에임스 테스트. 이름은 에임스 시험법이라고 또는 에임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런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일까? 라는 실험을 한마디로 여기 살모넬라라는 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용해서 하면 이제 그건 마지막 최종인 거고요.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 써져 있죠. 히스티딘 합성 능력에 결함이 있는 살모넬라 균주를 히스티딘 없는 배지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히스티딘 알잖아요. 우리 그 아미노산 히스티딘이 없어요. 이 배지에서는. 이 배지에 히스티딘은 없어요. 그러면 이 균은 원래 못 자라야 돼요. 그러면 A는 히스티딘 없는 거고요. B는 뭐냐면 똑같이 히스티딘은 없는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어떤 X라는 물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둘 다 원래 X가 변이원성이 없다고 하면 A도 B도 전부 다 자라지 못해야 되는데 이 X가 변이를 일으키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B에서 갑자기 균이 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이 자라. 분명히 히스티딘이 없어서 못 자라야 되는데 요 X가 변이를 일으켜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이원성 시험 테스트법이어서 에임스 테스트예요. 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위생에서도 사실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생물과 관련된 부분. 우리 식품 미생물은 식품에서 막 발효하고 그런 친구들 나오면 위생학에서의 미생물은 식중독 일으키고 감염병 일으키고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자, 보시면 처음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이미 배운 거예요.
자, 곰팡이는 우리 알죠? 진핵세포에 진짜 핵 가지고 있고 다세포이고 균사상으로 뻗어나가는 균주 다 알고 있죠? 균사체와 그죠? 자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포자로 증식한다. 굉장히 호기적이다. pH가 4에서 6, 산성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최저 생육 AW 기억나시죠? 0.8, 0.88, 0.9 기억나시죠? 0.8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있어죠. 내건성 곰팡이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버티는 친구는 0.65도 가능하다. 자, 식품과의 관계 보시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친구들한테서 곰팡이가 자라는 걸 좋아해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발효식품, 뭐 장류라던가 주류라던가 치즈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고요. 이 곰팡이는 이제 위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와요. 곰팡이가 증식을 해서 예를 들어 아플라톡신 또는 뭐 황변미도 이렇게 쌀을 노랗게 만들면서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곰팡이 독의 특징은 뭐냐면 열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한다고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곰팡이가 핀 아이들은 버려야 돼요. 이런 곰팡이 중독증과도 관련돼 있다. 자, 그 다음에 효모 한번 봅시다. 효모. 자, 효모도 역시 진짜 핵,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가 한 개밖에 없는 단세포 생물이었죠. 효모의 모양, 난형, 달걀 모양이냐, 타원형이냐, 구형, 레몬형, 소시지형, 삼각형, 위균사형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효모는 출합법으로 증식한다. 다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좀 더 궁금하면 사실은 조금 번거로워도 우리 미생물 핵심 이론 한 번만 꼭 봐주세요. 핵심 이론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하에 대한 내용. 통성 혐기성,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리고 pH, 효모도 약간 산성을 좋아하고요. 최저 상육 pH는 0.88은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곰팡이 0.80이었죠.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적은 곳이 좀 더 그러니까 곰팡이 잘 자라고 세균은 더 수분이 많아야 돼요. 자, 내삼투압성 효모라고 해서 더 이제 수분이 더 적은 거고 삼투압을 버티는 친구는 0.6까지도 버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효모는 대부분 발효와 관련되어 있고요. 빵을 만든다거나 술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SCP라든가 캔디다 같은 효모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는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식중독에서도 세균성 식중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원핵세포죠. 핵이 원시핵 또는 원핵이고요. 세포 딱 한 개로 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구균, 동그라미, 강균, 막대기, 나성균, 꼬부라진균, 그죠? 이런 것들로 분류되고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해 줬었죠. 이약 나온 김에 그람 양성균은 무슨 색? 보라색. 그죠? 그람 음성균은 적색으로 염색된다. 이거 가르쳐줬었죠. 자,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기관을 가진다거나 뭐 선모 등을 지닌다. 증식은 어떻게 한다? 자, 이분법 있죠. 이분법. 둘로 쪼개지는 분열 방식 또는 두 개로 쪼개지니까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호기적인 친구도 있고요. 통성 혐기적인 친구도 있고 아예 편성 혐기적인 친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대 시간이 비교적 짧죠. 그래서 대장균이 15에서 20분인데 약 20분 정도 되고요. 이 세대 시간이 더 짧은 친구 있어요. 대장균보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이라고 나와요. 이런 친구는 대장균 세대 시간이 11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번식을 하는 예를 들어 여름같이 이렇게 해수의 수온이 올라가면 이 비브리오 식중독의 원인균인 친구가 10분에 한 번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한 2~3시간이면 요 지구의 인구만큼 숫자가 늘어나요. 10의 8승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포자 형성균 딱 2개만 있어요. 위생에서도 나와 똑같아요. 이 2개만 꼭 외우셔야 돼요. 포자 형성균 2개. 자, 최적 pH는 중성을 좋아합니다. pH 7.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pH 4.6 이하에서는 못 자라요. 그죠? 4.6 이하에서 세균은. 자, 최적 AW,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0.9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0.96에서 0.99. 그죠? 거의 수분 거의 물 가까운 상태 0.99, 0.96 이 정도는 있으면 굉장히 세균이 증식하기 좋아요. 자, 중온균, 저온균, 고온균으로 나눌 수 있고 보통 가열로 쉽게 파괴될 수 있어요. 영양세포 같은 경우에는 영양세포는 쉽게 파괴될 수 있고요. 잘 안 되는 친구 있죠. 포자.
내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단백질성 식품 부패에 관여한다. 자, 세균은요, 단백질을 좋아해요. 고기, 생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친구는 곰팡이였죠. 자,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경구감염병의 원인으로 세균이 진짜 많아요. 발효식품도 이용하고요.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나 RNA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있고 자기 대사체계가 없어요, 내 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숙주를 찾아 헤매다가 숙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숙주의 대사체계에다 자기의 DNA를 꽂아서 증식, 복제 이렇게 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자, 바이러스는 광학 현미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실에서 봤던 이런 현미경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너무 크기가 작아서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요. 여과 불가능이라 되어 있는데 여과망으로 이렇게 여과를 시키면 세균, 곰팡이, 효모는 다 걸러지지만 바이러스는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동물, 식물, 미생물 모두 다 숙주로 기생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극기하는 세균은 세포 하나잖아요. 세균에도 기생을 해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해요. 식품에서 증식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식중독을 이야기할 때 그 식품에 세균이 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균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균수가 많이 증가되는 식품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증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에서 증식하지 못해요. 그냥 식품에는 어떻게 있냐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이 먹으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호스트 삼아서 증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오염지표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분변오염지표균입니다. 분변오염지표균에서 우리가 어떠한 식품을 딱 검사를 했는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뉴스에다가 식품을 검사했는데 대장균군 검출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변오염, 그러니까 분변이 있는지 없는지 오염됐는지 확인하는 지표균들이 있어요. 이 지표균으로는 첫 번째 대장균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균인데 사실 일반 대장균보다는 분변성 대장균, 그 다음에 장구균 이 세 개의 균들을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친구들은 우리 대장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대장에 사는 친구들이 세상을 나오는 길은 어디예요? 분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분변에 오염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중에 첫 번째 대장균 군을 보세요. 뒤에 군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 여기 안에는 보면 에스체리치아,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어위나 크랩시엘라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대장균 군에다가 다 몰아넣는데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람 음성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포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 간균이어야 되고 네 번째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해야 되고 마지막 산성은 호기성이나 통성, 현기성의 산소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이걸 대장균군이라고 하고 어떠한 식품에 이런 애들이 발견됐다 그러면 아하 뭔가 오염됐구나. 그런데 이제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동결 저항성이 약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식품을 얼리게 되면 이런 지표균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원균들은 안 죽었는데 얘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결 저항성이 약하고 또 자연계에도 있다 보니까 꼭 분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지표균으로 삼지 않을 약간 좀 조금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이제 충족하게 부족할 수 있어서 다른 균들을 같이 합니다. 이 대장균군을 검출하는 이제 우리가 이거 식품위생검사라고 하는데 검출하는 방법에는 정성과 정량시험이 있어요.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은 뭐예요? 있니 없니? yes or no가 정성. 있어? 있으면 몇 마리나 있어? 이게 정량이잖아요. 그럼 정성시험의 요거 세 단계 기억해 두세요. 추정, 확정, 완전 이렇게 그냥 외워도 돼요. 그래서 추정 시험을 하고요. 확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완전 시험을 거쳐서 대장균군이 이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정량 시험에는 NPM법이라고 해서 최악수법, 곤조필름법을 이용해서 정량을 하게 됩니다. 자, 대장균군이 조금 이제 뭐랄까 분변과의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분변과 관련성이 높은 친구를 하나 지표균으로 삼았어요. 이게 분변성 대장균 페칼이콜라입니다.
대장균과 분변 그리고 장내 병원균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장균 검사를 하면 식품의 분변에 의한 오염을 좀 더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주로 또 이제 다 분변에 많이 살고 있게 되기 때문에 자, 검사 방법은 뭐냐면 이 친구는 대장균군에 비해 고온에서 증식할 수 있어요. 이 온도가 약 한 44.5도씨 정도 되거든요. 이 44.5도씨라는 것은 앞에 대장균은 한 37도씨를 좋아하는데 40도 넘어가면 잘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44.5도씨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 분변성 대장균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증식할 수 있는 특성을 근거로 분리를 하는데 얘도 이름이 대장균에서 눈치챘겠지만 가열을 한다거나 건조를 한다거나 동결을 하게 되면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죽었는데 병원균들이 살아있으면 지표균이랑 뭐 인디케이터잖아요. 그래서 얘로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조금 더 누구를 보강하려고 하냐면 냉동 저항성 건조, 고온, 냉동에 저항성이 있는 친구로 보강한 게 장구균이에요. 그래서 장구균도 역시 장에서 사는 친구들이고 이름 보세요.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가 장구균입니다. 이 친구는 다른 애들보다 이런 거 저항성이 강해서 얘를 이렇게 불러요.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장구균입니다. 장구균 또한 분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자연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균군하고 같이 검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